소개받은 이상훈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이제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나 낚시하시는 분들은 이런 그 외래어종에 대해서 적개감을 많이 느끼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화면을 잠깐 보시면 이거는 뭔 것 같습니까, 이거? 이거는 그 가물치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가물치가 미국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지금 미국 남부 40%를 장악했습니다. 유해 어종 1위입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베스, 블루길 이런 애들이 유해 어종이지만 이 가물치가 미국에 간 다음에 뭘 했냐? 베스랑 블루길을 다 잡아먹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피해 입은 것만 얘기를 하지 우리가 남한테 해코지 했거나 나쁜 짓 한 건 잘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볼 때도 상대성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렸던 이유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국사 교과서나 역사 교과서에 자주 나오는 겁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제일 마음에 드는 건 뭡니까? 당연히 고구려입니다. 왜 저런 이런 작은 이런 뭡니까? 이렇게 조그맣게 생긴 힘없는 애가 통일을 해갖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만주 다 잃어버리고 반토막이 나갖고 이렇게 작아졌냐? 이런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신라에 대해서 시각을 조금 더 바꿔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과서나 교양서나 일반적인 이미지입니다. 신라의 삼국 통일은 불완전하다, 완전하지 않다, 고구려 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일부 인터넷에 보면 이제 그 신라 삼국 통일을 주도했던 문무왕이나 김유신은 매국노라고까지 얘기됩니다. 그러니까 백제 그 멸망시키고 고구려 멸망시키면서 북방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나라를 끌어들였기 때문에 약간 이런 이미지가 남아있게 됩니다. 근데 당시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7세기 무렵에는 고구려하고 당나라가 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중국하고 고구려가 싸우고 있었고, 그 다음에 한반도에서는 백제와 신라가 주로 싸우고 있었는데 주로 신라가 백제한테 얻어맞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제가 지금의 여기 경상북도 지역인데 여기가 이제 소백산맥이 있습니다. 소백산맥 넘어서 지금의 그 합천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 그 합천까지 백제가 밀고 들어옵니다. 그 합천을 딱 지나면 뭐냐? 바로 낙동강입니다. 낙동강 건너면 대구고 대구 바로 뒤가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신라는 어떻습니까? 수도가 함락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이때 제일 먼저 누구한테 갔냐? 당나라한테 간 게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 어디를 갔냐? 고구려한테 갑니다. 고구려, 신라, 백제가 한 민족이고 한 국가라는 생각이었으면 자기가 맏형이니까 동생들 싸우면 뜯어 말려야 되죠. 근데 이때 용계소문이 집권하고 있었는데 고구려는 지원군을 보내지 않습니다. 김춘추가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서 또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는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원래 백제랑 일본은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맞으니까 기분 좋은 거죠. 그리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신라는 이제 백제한테 너무 많이 맞았고 더 이상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주변에 도와줄 세력은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간 게 어디겠습니까? 마지막에 간 게 당이었습니다. 처음에 당나라는 신라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왜? 자기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주 대단한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고 신라는 뭡니까? 아주 약소국입니다. 당의 목표는 뭐였습니까? 고구려를 쳐야 되는데 아무리 쳐도 안 되니까 내가 고구려 공격할 때 신라 네가 뒤에서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신라는 백제가 우리를 공격할 때 당이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전략적 목표가 맞아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전격적으로 나당 동맹이 결성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60년에 백제를 먼저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신라와 당이 힘을 합쳐서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가 이제 문제입니다. 뭐였냐면 고구려 백제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버리냐면 이 땅이 신라 땅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 땅이 되겠습니까? 당나라 땅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당이 설치한 관청입니다. 안동도부가 고구려 땅에 설치되고 백제 땅에는 웅진도독부가 설치됩니다. 신라 입장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통일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뭡니까? 옛날에는 고구려, 신라, 백제가 형제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힘센 옆집 아저씨가 형하고 누나를 다 없앤 상황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분인데 골리앗과 다윗의 그 그림입니다. 병력 차이가 한 10배 이상 차이 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신라는 골리앗한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골리앗한테 맞아갖고 우리가 당나라에 복속돼서 당나라의 속주로 전락을 해야 되냐? 아니면 덤벼들어야 되냐?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신라가 도박을 겁니다. 골리앗이 신라를 때린 게 아닙니다.
뭘 하느냐? 670년 3월에 신라가 고구려 부흥 세력하고 연합을 해서 어디로 가냐? 압록강을 건너버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라의 이미지는 뭡니까? 북진하지 않았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지만 실제로 신라는 고구려 부흥 세력과 연합해서 압록강을 건너서 오골성, 저기가 이제 고구려의 요충지, 아주 중요한 성이었습니다. 저 오골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 자체로 인해 갖고 실패합니다. 결국은 물러납니다. 물러나는데 이 현상 자체가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바둑을 하다 보면 이게 버리는 돌입니다. 사석입니다. 버리는 돌인데 그 사석을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바둑 두는 사람들은 사석을 활용해서 다른 쪽에 그 모양을 좋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합니다. 오골성이 공격당하니까 당 입장에서는 자기 본토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목이 다 오골성으로 집중됩니다. 그랬을 때 신라는 뭘 하느냐? 전격적으로 웅진도독부, 그러니까 옛 백제 지역으로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1년 만에 82개 성을 함락시켜버립니다. 똑같이 보면 북쪽으로 관심을 몰아놓고 실제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남쪽에 있는 웅진도독부를 공격합니다. 여기에서 신라가 위험했던 이유가 이게 방어선이 두 군데나 있습니다. 상당히 막기가 어렵습니다. 양쪽을 다 막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웅진도독부를 전격적으로 1년 만에 밀어내버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방어선 자체가 하나만 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신의 한 수였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북쪽을 기습하고 남쪽을 장악한 게. 그리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막을 만해지는 겁니다. 한쪽으로 다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보면 나당 그 전쟁 기간에 주로 한 당군 한 20만 정도 동원됐던 것 같습니다. 150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때 20만이 밀려왔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거를 신라가 막아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고구려 백제에 비해서 훨씬 약했던 신라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오골성을 먼저 공격하고 672년 무렵이 되면 당군이 본격적으로 남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동강에서 원산만 일대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저희가 있는 이 일대 임진강하고 요 일대입니다. 이 일대에서 매소성 전투가 발생을 하고 이 매소성 전투 다음 해에 기벌포 전투가 일어나면서 그 전쟁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신라가 처음부터 압록강을 생각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대동강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 임진강으로 왔다가 만약에 저기 임진강이 무너졌으면 한강선으로 밀려났을 겁니다. 그리고 한강선이 무너졌으면 다시 소백산맥 쪽에 방어선을 구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축차적으로 밀리면서 계속 막아냈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신라가. 그것도 세계 최강대국 당나라를. 그 과정에서 가장 핵심 지역이 어디냐? 바로 매수성 전투입니다. 오늘 답사를 가셔야 될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신라가 당군을 막아내면서 결과적으로 당군은 전세가 완전히 이제 전의를 상실하고 더 이상 공격하기 어렵다 하고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당 전쟁의 가장 핵심 지역은 바로 매소성 전투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오늘 아주 좋은 기회가 아마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소성은 어떤 지역이고 어떤 분위기가 있는지 한번 몸소 체험하시는 게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나라는 분명히 신라가 잘 싸워갖고 전쟁이 끝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외국 학자들, 일본이나 중국 학자들은 반대입니다. 이게 신라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토번이라는 지금의 티벳 지역입니다. 티벳 지역에서 이 토번 세력이 강해지면서 신라는 그냥 버렸다는 겁니다. 신라한테 못 이겨서 철수한 게 아니라 토번이 커졌기 때문에 그냥 한반도에서 병력을 뺐기 때문에 신라는 뭡니까? 그냥 거저먹기로 그냥 주워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매소성 전투가 아까 675년에 일어납니다. 675년에 그 자치통감이라는 중국 기록입니다. 보면 특이하게 언제만 없냐? 675년 9월 이후부터 기사가 하나도 없어요. 저기 매소성 전투가 675년 9월에 발생합니다. 근데 매소성 전투가 발생했던 그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특이하게 여기는 또 매달 기사를 써놓으면서 마지막 겨울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뭡니까? 역사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역사 왜곡을 한다는 것은 가필, 글자를 집어넣는 것도 왜곡이지만 있는 걸 빼는 것도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왜곡이라는 겁니다. 없어요, 저기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뭐 신라의 삼국 통일이랄까 혹은 그 신라가 이제 만주를 잃어버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왜곡된 부분이 많은데 이런 걸 조금이라도 좀 교정이 됐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이 지역 자체가 이제 또 호국에 이제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방 지역에 가깝고 군부대도 많은 상황에서 이제 그 시민들이 이제 나라가 이제 어떻게 됐으면 좋을지 아니면 이제 나중에 혼란기에 어떻게 통합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데 좀 많은 힌트를 얻는다고 할까 혹은 도움이 됐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성원입니다. 지금
포천 시립중앙도서관에서 강의한 걸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포천 출신이에요. 제 고향이 포천이에요, 포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게 우리 뭐 역사적 특수성이 있어요. 우리 특수성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그 전쟁이 그 지금 이제 임진강 유역에서 주로 많이 벌어지게 되는데 삼국 통일 후에 이제 나당 전쟁이 그러면 이제 그 임진강 유역에서 벌어진 전쟁 현장에 어떤 유적과 유물들이 주로 남아 있고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그리고 저는 좀 현장성 위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는 지금 압록강 북쪽에 지금 국내성 집안에서 이제 계속 커가고 있는 거고 백제가 내려와서 비와 원조가 내려와서 백제를 세웠던 장소는 이제 어디냐면은 이제 한강 유역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고조선이 기원전 108년 한무제에서 멸망당하고 나서 중국이 점령 지역을 지배하기 위해서 한 사군이라는 걸 설치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낙랑인데, 그러니까 그 낙랑이 고구려 미천왕 때 축출되는데요. 낙랑의 성격은 좀 바뀌지만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 밀고 내려오는 거죠. 고구려가 밀고 내려오니까 백제, 당시 4세기 백제가 근초공황 때 가장 강성할 때 중에 하나인데 고구려가 밀고 나오니까 반격을 합니다. 반격을 해갖고 평양성 전투에서 고구려의 고고건왕이 돌아가셨어요. 전사하세요. 전사하니까 고구려가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백제 입장에서도 고구려와 전쟁을 하고 나서 고구려가 분명히 반격할 거라는 걸 알고 있죠. 고구려의 저력을 알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성을 만들어요. 고고건왕 돌아가시고 죽고 전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수리망, 고구경왕 등장해서 막 고구려가 커가고 있으니까 백제가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구려가 공격하면은 막아내기 위해서 여기 포천이 뚫리면은 바로 송우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송우리 뚫리면은 바로 이제 지금 동서울 터미널 그걸 바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시에 백제의 수도는 어디였냐면 동서울 터미널 건너편에 풍납도성이 백제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포천이 뚫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백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기다가 엄청나게 큰 성을 만들어요. 큰 성을 만드는데 저희가 발굴해서 보니까 여기 굉장히 논쟁이 많은 그런 성이에요. 저희가 정리하기는 백제가 고구려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일단 쌓고 그 다음에 고구려는 여기를 이용을 잠시 했던 것 같고 나중에 신라가 한강유역을 점거했을 때 여기를 대대적으로 개축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이 성이 언제 이용되냐면은 태봉국 때 엄청 중요한 성으로 이용돼요. 포천파멸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백제 입장에서는 여기가 뚫리면 수도가 바로 함락되는데 태봉은 수도가 철원에 있었죠. 여기가 뚫리면 철원이 바로 함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포천파멸성이 굉장히 중요한 성이다. 이러한 것과 비슷한 성이 이제 임진강유역에 쭉 만들어져요. 지금 현재 빨간 점들은 뭐냐면 다 고구려 유적이에요. 고구려 유적. 15번이 이제 매서성이 됩니다. 근데 하필이면 왜 당나라군은 여기다가 이제 그 병력을 집중했냐? 그게 오늘 가면서 현장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연천 은대리성인데요. 은대리성이 이렇게 V자 형태의 성벽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고구려군이 쌓은 성벽이 아니라 자연 절벽입니다. 한탄강 유역과 임진강 유역이 일대 용암대지죠. 용암대지다 보니까는 오랜 침식 작용에 의해서 절벽이 만들어져요. 근데 보면은 이게 하천이 일종의 방어선 역할도 하는데 방어선 그 역할 바로 앞에 거대한 절벽이 있으니까 고구려군이 내려와서 어떻게 하냐 이 거대한 절벽의 지형 지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이렇게 V자 형태의 지형이 재미난 형태가 계속 나와요. 여기도 당포성, 은대리성이 아닙니다. 여기 당포성인데 형태가 V자형이에요. 왜 거대한 성을 안 쌓고 여기는 이렇게 자그마한 성들만 쌓지 하면은 전략 자체가 다른 거죠. 여기는 방어용이 아니죠. 압록강, 임진강 건너서 언제든지 백제가 허술한 무린 쳐들어가겠다 하고서 여기가 이제 공격의 베이스 캠프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또 내려가면 호로고로성이에요. 지류들이 붙게 되니까 V자 형태가 만들어지고 이런 성들에 이제 이렇게 곡선지대가 많아갖고 보면 여기가 여울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요. 그래갖고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이 군인들이 배를 타지 않고 도강할 수 있는 지역들이 여기 만들어져요. 고구려가 여기 진을 치고 있어도 백제가 함부로 건들 수 없었던 게 아마도 이렇게 성들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절벽이 너무 어마어마하고 앞에 이제 임진강이라고 하는 거대한 해자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공격을 못했던 것 같아요. 한강을 중심으로 북쪽은 고구려, 남쪽은 백제, 한강 남쪽은 백제와 신라가 약 600년부터 650년 정도까지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 50년 동안 고구려는 뭐 하냐? 그러면 여기 산에다가 지금 우리도 북한과 지금 대치하고 있는 전방에 가면은 GP, GOP라고 해서 관측소가 있죠. 그리고 관측소 만든 듯이 요새를 쫙 만들어요. 대표적인 게 뭐 구이동보로 같은 경우가 요런 보루들을 이건 뚝섬민족에 있었던 이제 보루인데 만들죠. 아차산 쪽에서 유명한 고구려 유적이 이제 아차산 사보루인데 여기가 지휘소예요. 여기가 지휘소인데 지금 이렇게 고구려 이제 초소가 아차산 꼭대기에 있었던 걸로 보이고 거기에 이제 고구려군들이 이 위에서 저 강 건너 이제 백제군을 관찰하고 있었겠죠. 이제 551년에 한강 유역을 백제가 한강을 차지하고 신라가 한강 상류를 차지했는데
둘이 연합해서 이제 553년에 신라 진흥왕이 백제 성왕 뒤통수를 땅 때리는 거죠. 그 한강 하류를 신라가 차지해야 되는데 차지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교통로 때문이죠. 교통로. 한강 하류를 차지해야지만 신라가 이제 중국에 사신 보내려면은 울산 앞바다에서 배 타고 가야 되는 거죠. 배 타고 가는데 근데 그 남해안 전라남도 쪽 해안을 지나야 되는데 백제에 의해서 차단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중국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교통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교통로가 뭐냐면은 한강에서 출발할 수가 있어요. 한강 하류를 확보하면. 근데 거기서 한강 하류를 확보하면은 충주에서 배 타고 바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553년에 신라가 한강을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한 번도 한강을 잃어버리진 않아요. 신라가. 그러니까 이제 신라가 작은 나라 신라가 최종적으로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저력은 어디서 나오냐? 553년에 한강을 확보한 지정학적인 위치를 이제 확고히 한 게 결국은 신라가 삼국 통일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된다. 그 다음부터 신라가 여기다 산성에다가 한강역, 염진강역 일대에다 한강역 일대에다 산성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그때 포천 반월산성도 553년 이후에 이제 진흥왕이 한강역 차지하고 그 한주 설치하고 나서 많은 관방유적 성들 만들 때 그때 이제 수리를 해요. 그때 수리를 한 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당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670년에 항해될 때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672년에 남한산성, 주장성을 쌓고 있어요. 남한산성 주장성을 쌓고 있는데 삼국사기에 670년 8월부터 축성했다. 이제 전쟁 중에 이제 여러 개의 성들이 만들어지지만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게 주장성이에요. 일반적으로 산성은 포천 반월산성도 한 바퀴 걸으면은 한 30분이면 걷나요? 지금 우리나라 산성 크기가 포천 반월산성 아주 큰 산성에 들어가요. 아주 큰 산성에 들어가는데 일반적인 그 충북, 청북도, 경기도에 있는 산성은 둘레가 보통 평균 1km에 1km. 1km니까 걸어가다 보면은 이제 1km 내에 다 되는데 1km에서 커면 2km 정도가 이제 산성의 크기인데 이 둘레가 몇 킬로냐면 8km예요, 8km. 말이 8km지 이제 이 안을 이제 1km짜리 성을 쌓는 거하고 8km짜리 성을 쌓는 거는 그 이동 거리가 길기 때문에 축성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들게 됩니다. 여기를 이제 신라가 672년 앞에 전쟁 중인데 쌓고 있어요. 이거 왜 쌓고 있냐면은 사실 신라는 여기에 이제 나라의 운명을 거는 거죠. 여기 뚫리면 우린 죽는다. 끝이다. 해갖고 여기 왜 8km짜리 거대한 성을 쌓냐면은 전략을 좀 세우는 거죠. 전략을 세워갖고 지금 이제 임진강이 뚫리면 임진강 이남에 있는 경기도 북부의 모든 백성들은 전부 다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임진강 그 주장성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신라는 당나라군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신라가 주로 했던 일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 전쟁도 직접 했지만 보급품을 당나라군한테 계속 보급해 줬거든요. 당나라의 약점을 알고 있으니까 당나라군이 현지에서 보급품을 조달 못하게 일종의 청야 전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 일대를 깨끗이 비워갖고 당나라군이 오래 못 버티 당나라의 약점을 확실히 잡고 전쟁을 하겠다 이거죠. 승기를 잡고 전쟁을 하겠다. 그래갖고 주장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성을 쌓고 여차하면 임진강에서 패하면 모두 다 철수가 그 다음에 어디냐 전부 다 성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일종의 이제 공성전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매소성 우리가 가는데 왜 매소성에다가 당나라군은 여기에다 대규모 사료상이나 20만의 군대를 여기다 집결시켰을까? 제가 당나라군 지휘관이라면 저도 여기다 모았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매소성인데 고전에 여기가 신라가 주둔하고 있던 칠중성을 함락을 시켜요. 신라가 주둔한 칠중성을 먼저 친 이유가 뭐냐면은 칠중성에서 딱 교통로가 있는데 굉장히 좁아요, 교통로가. 칠중성 넘어서 이 양주분지로 넘어오는 교통로가. 거기는 매복당하기 딱 좋은 교통로예요. 파주 임진강 너머에 군대를 목을 딱 내려오지 못하게 꽉 짚고 있는 그 교통의 요지가 되는 거죠. 양주분지 북쪽을 무력화시킨 다음에 군대를 여기다 직결시키고 내려간 이유는 뭐냐면은 물량으로 승부하려고 그랬거든요. 물량으로. 군대가 더 크니까 물량으로 밀고 내려가야 되는데 밀고 내려가려면 이제 공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공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연천에서 전곡에서 여기 양주, 덕정리 쪽으로 내려오는 요 길이 인민군이 탱크 몰고 내려오는 길이니까 그 길로 이제 기마병단 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남쪽으로 한강역 확보하기에 가장 좋은 길이 이 길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군대를 모아놓는 거죠. 그러다가 신라가 요 일대 굉장히 많은 신라군이 이제 여기다 매복을 하고 다 파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이제 그 당나라군이 활동하는 약점을 보였을 때 급습해서 여기를 공격해서 확보를 해요. 그래서 이제 사료상으로 20만에 이제 20만에 당나라군을 무찌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벌포 해전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결정적으로 이제 나당 전쟁을 신라가 승리로 이끄는 그런 계기가 매소성 전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또 현장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리세요? 저희가 이제 온 게 대전이 산성입니다. 대전이 산성 오게 되는 올라왔는데 아주 여기가 산성이 아니고요. 저희 현위치가 여기예요. 현위치가 여기에 지금 보면은 요 위에 저 높은 부분, 그 높은 부분이 이제 산성이 되죠. 저 위에 높은 부분 이렇게 타원형으로 된 게 이제 대전이 산성이 됩니다. 이제 임진강 북쪽에 아마 당나라군들이 주로 주둔해 있을 것이고 임진강 방어선을 중심으로 해서 신라군이 임진강 남쪽에 675년을 전후한 시기에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많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일단은 칠중성 쪽에서 이제 신라군대가 이제 임진강 북쪽에 당나라군이 내려오는 걸 방어하고 있는 그런 형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그게 이제 주요 거점 성들이 되는 거고 주변에 작은 성들이 여러 개 더 있습니다. 그 성들마다 이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방어를 하고 있는 와중에 당나라의 대규모 공격으로 칠중성이 함락되고 이제 일로 이제 당나라군이 여기서 이제 남진의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 사실은 신라 기습을 하게 되는 거죠. 군량을 뭐 옮기거나 아니면 이제 뒤에서 후방 지원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당나라군은 그 습해가 신라가 대승을 거두게 되고 이 매소송 전투가 사실은 결정적인 이제 그 나당 전쟁에서 분기점을 마련해요. 당나라군이 패하고 676년쯤 되면 675년부터 이제 장안, 당시 당나라의 수도였던 장안을 그 바로 지금 더 서쪽으로 가면 지금 티벳의 토본이라는 나라가 점점 커지면서 이제 당나라 수도를 압박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여기서 이제 큰 패배를 당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당나라 입장에서 양쪽에다 다 전선을 두 개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당시 당나라 편을 들었던 백제인들, 구백제인들과 그 백제 지역에 남아 있었던 당의 잔존 세력들을 전부 다 이제 철수 작전 와중에 신라가 그거를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마지막 괴멸시키게 되는 거죠. 당나라 세력들을.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676년에 삼국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당나라군이 여기다가 왜 20만에 가까운 군대가 여기다가 주둔을 했냐면은 지형으로 보게 되면은 북쪽으로는 여기가 바로 한탄강으로 막혀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이제 산지가 이제 지금 형성돼 있어 갖고 동쪽에서는 오는 교통로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려가는 게 신라군이 당시 675년을 전후한 시기 신라군이 어디 있었냐면 저 남쪽에 있었습니다. 남쪽에 이제 동두천으로 가는 길 쪽에 산성이 두 개 있고 그쪽에서 신라군이 이제 지키고 있고요. 당나라군 입장에서는 지금 남쪽을 방어해야 되는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북쪽으로는 이제 한탄강이 흘러가고 안전하고 남쪽으로는 요게 또 한탄강으로 흘러들어간 지류가 신천이라고 해서 우리가 버스 내렸던데 앞쪽에 또 개울이 있어요. 일단은 개울이 일단 중요한 방어선 역할을 합니다. 무슨 깊지 않더라도 개울을 건너기 위해서 노출되니까 은폐할 만한 장소가 없게 되니까 노출되게 되죠. 그러니까 그쪽을 일종의 이제 방어선 역할을 하고 그 앞쪽에다가 요 산 아래 대규모로 이제 주둔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산성은 여기부터 시작해갖고 저 앞에 튀어나온 부분까지 요게 요만큼이 대전이 산성이에요. 저 앞에 튀어나온 부분까지 해서 삥 돌아온 대전이 산성이고 포천 반월 산성보다 한 2분의 1 정도 되는 크기쯤 되죠. 이 정도 성이 기본적인 삼국시대 성의 크기가 이 정도 돼요. 포천 반월 산성이 한 2km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월 산성은 굉장히 그래도 큰 편의 그 성이고 성이 크다는 것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551년 이제 진흥왕과 성왕이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553년 신라의 진흥왕이 한강 유역을 완전히 차지한 다음에 이 성을 이제 만들어 다시 또 개축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 후에 원래 있었던 성을 당나라군이 사용했고 여기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 대규모 군대를 주둔하다가 신라군의 이제 공격을 받고 이제 결정적인 패배를 맛보게 된 그런 역사적인 현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진강 북쪽에 산성들이 군데 있는 고구려 성들이 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 호로구로 성은 지금 앞에 보시면은 성을 봤을 때 왼쪽에 간판에도 잠깐 나왔지만 저 볼록 튀어나온 게 있죠. 볼록 튀어나온 거 평지에서 약간 튀어나온 것들 거기 건물터입니다. 건물터. 지금 여기서 또 건물터에서 기와들이 나옵니다. 기와. 고대 사회 속에서 기와 건물이라는 거는 아무나 질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주로 사찰 건물이나 왕실 건물 아니면은 행정적으로 중요한 건물에 기와가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서 고구려 기와가 나왔다는 것은 고구려군의 주요 지휘부가 여기에 자리를 잡고 임진강 일대에 이제 백제와 대치하고 있었거나 한강 하류에 백제나 신라하고 대치하고 있었을 때
이제 고구려가 주요 지휘부가 여기서 이제 역할을 했던 장소다. 여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현무암 대지입니다. 그러니까 용암이 이제 뭐 물에 노출되거나 뭐 찬 공기에 노출돼서 급격하게 식으면은 현무암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서 성벽 같은 데 보면은 검은 돌로 이렇게 막 구멍 뚫려 있는 돌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이제 현무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돌을 이제 캐서 성벽을 쌓은 거죠. 근데 그게 한 30m 두께로 있다고 합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이제 집수시설이고요. 통일신라 시대 때로 추정되는 건물지 흔적이 발견돼서 초석들. 그 밑에를 또 살짝 이제 들어가 봤는데, 역시나 했는데 이제 이 돌렬들이 지하로까지 이어졌던 거죠. 이 돌렬들이 주변에 이렇게 쭉 있던 돌렬들이. 근데 또 재밌는 게 저 중간에 건물지가 하나 더 나온다는 거죠. 또 건물지가. 처음에 여기 살던 사람들이 아마 고구려인일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물을 받아두기 위해서 이렇게 큰 집수시설을 파서 쓰다가 부엽이라고 해서 우리가 부엽, 진흙이랑 나무 조각이나 뭐 풀들, 초본류들을 이제 섞어서 반죽을 해서 다지면 이제 습기도 차단을 할 수 있고 집안을 단단하게 다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층을 만들고 나서 그 위에 다시 건물을 지어서 썼던 거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우선 이 동벽, 여기가 이제 성벽이지 않습니까? 이제 바깥쪽에 있으면 이제 돌 쌓여 있는 걸 보셨을 거고요. 이 성을 쌓기 이전에 여기다 이제 성벽이 아니라 나무 기둥을 이렇게 한 2m 간격으로 쭉 한 10몇 메타 정도 박았던 이제 흔적들이 발견되었었던 거죠. 나무를 앞뒤로 이렇게 일렬로 세워서 여기 위에 이렇게 성벽,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천정을 올리는 거죠, 천정을. 나무로 이제 건물식으로 이제 천정을 쌓아서 그 위에서 이제 적을, 여기서 들어오는 적을 아마 막았을 것이다. 성벽 비슷하게. 그 대신 상당히 축소된 규모인 거죠, 이제 나무나. 그래서 처음에 되게 조그만 방비 시설을 시작했다가 석성을 이제 쌓게 된 거에 아무래도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던 그 고구려의 남하나 아니면 신라의 한강 유역 진출이나 이런 역사적인 상황과 큰 관련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전국토 자체가 이제 박물관이기 때문에요. 고구려족뿐만 아니라 이제 구석기 시대부터 신석기, 청동기를 거쳐서 삼국시대나 조선시대, 고려시대 유물이 이적 일대 굉장히 풍부합니다. 특히 강 주변에는 그때 한강을 중심으로 한강 임진강은 고대부터 근현대까지 그 역사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 주변을 둘러보면은 전 시대에 걸쳐서 매우 풍요로운 유물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에 내 고장에 이런 유적과 유물이 있구나 그런 거를 모르시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 고장의 유적과 유물을 알게 되면은 또 자기가 살고 있는 고장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또 역사에 대한 관심이 더 깊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문학에 관심이 있는데 여기 도서관에서 주관하는 기리의 인문학이라는 프로그램을 딱 봤을 때 참가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나오면서 자연을 벗삼아서 하면 좀 더 아이의 인성이 공부보다는 인성적으로 가지 않나 해갖고 이런 프로가 있으면 같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그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좀 더 이런 게 활성화가 됐으면 더 아이들이 많이 인성적으로 발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리의 인문학!